자녀랑 다툴 때 내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화를 내게 되는데 그게 내 내면의 아이가 이 상황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러는 것이냐라는 질문인가요? 그거와 더불어 아이가 크게 반응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음. 그것도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나의 저희 내면과. 자녀가 우리 네, 아이가 네, 내가 이렇게 혼을 내거나 하려고 하면 얘가 막 맞대응해서 막 이렇게 언성을 네, 높이는데 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이 네, 이야기신가요? 네네. 음, 그 부모가 일단 겉으로 보든 아니면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어, 부모가 더 권위자잖아요, 집안에서. 근데 권위자가 약자한테 사실 소리 질러야 될 필요는 없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될 때, 저는요, 제 안에 아이가 이렇게 말대답 따박따박 하고 딴청 피우고 이러면 제 속에서 네가 감히?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가 감히 내 말을 씹어? 네가 감히 내가 말하고 있는데 태도가 그따위야?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제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누르다가 안 눌러지면 폭발하면서 아이한테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태도가 왜 그따위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권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음, 이거는 왜 불필요하게 더 막 엄하게 하고 권위적으로 구는 이 모습은 출처가 어디인가?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 어, 힘이 없고 약한데 그걸 숨기고 싶어서 더 권위자로 더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고 더 소리를 치려고 하고 음, 그렇게 드러난다. 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약함을 숨기고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권위적인 모습을 취한다. 근데 이거를 반대말로 돌리면 무슨 얘기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권위자가 나보다 목소리 더 큰 사람이 나보다 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힘으로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한없이 약해진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건강한 사람이면 누가 막 나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약간 권위적으로 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약간 좀 웃긴 사람이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내가 되게 약할 때 내가 내적인 힘이 없을 때는 옆에서 막 목소리 큰 사람이 떠들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나한테 해가 올 것 같고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자란 환경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한테. 내가 그렇게 큰 대단한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때린다든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대한다든지 했거든요. 그 순간에. 그때 우리가 이게 학습이 됐어요. 학습이.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윽박질러도 되는구나.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게 자동으로 학습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뭐냐면요. 그거잖아요. 지금 알아차리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니었는데 왜 이러는 걸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왜 이러는 걸까?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분노와 화가 내 안에 지금 있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얘가. 너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네 안에 많은 분노가 있어. 평소에는 잘 눌러놓고 없는 척 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막 나오잖아. 봐봐.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왜 맞대응하냐, 왜 더 소리를 지르냐, 그거는 당연히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아무리 원래는 10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12시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며칠 집을 나가서 3일, 4일 있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너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데 막 혼을 낸다면 누구라도 반발하죠. 내가 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그 얘의 속마음은 그건 거예요. 엄마는 왜 나한테 태도가 그따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아이는 시야가 정말 좁기 때문에 부모는 10가지를 볼 수 있지만 자녀는 한두 가지, 자기 입장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억울할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혼날 일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맞대응 한다는 거는 아이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 제가 자랐을 때 또 제 동생이 자랐을 때 모습 생각해 보면 제 동생도 저도 처음에는 맞대응을 했거든요. 이렇게 막 화도 내고 하다가 그 여러 번 그렇게 해보다가 나중에 그게 안 된다라는 안 통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포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완전 표현 자체를 안 했어요. 아무 표현도 안 했어요. 그렇게 가면 정말 더 이제 상처의 골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가 화를 내주는 거는 그래도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네. 골마 터진 상태가 아니에요. 차라리. 네. 아이가 참다가 폭발을 하더라도 폭발을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네. 우리가 내면과 대화를 할 때 내면 아이가 아무 말 안 해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화라도 내주면 고마운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이 분노가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얘를 없애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약력 체크인을 하면서 요 멘트대로 쭉 따라가서 내가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즉 편안하다는 말 이꼴 내면에 사랑 깊은 부모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란 뜻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 하나 떠올려줘. 네 안의 분노를 떠올려줘. 그리고는 이 가슴 쪽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바깥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나의 안을, 나의 가슴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분노가 막 폭발하듯이 핵폭탄처럼 막 일렁이는 게 느껴집니다. 되게 선명하기 때문에 이건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화가 막 올라오면 그걸 그냥 계속 느끼고 있으세요.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면 빨리 잘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얘랑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뒹굴고 놀아도 괜찮으니까 계속 한번 난 느껴볼 거야. 끝까지 느껴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얘를. 그러면 얘가 색깔은 이렇네. 뭉게뭉게하네. 또는 찐득찐득하네. 시커멓네. 뭐 타르 같네. 뭐 이렇게 막 그냥 얘를 내가 아주 연구자의 마인드로 얘는 결이 어떤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나, 뭐 떨리나, 딱 붙었나, 뭐 이런 걸 그냥 느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느껴주고 얘가 꼼짝도 안 한다. 만약에 보통은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천천히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딱 달라붙어서 꼼짝도 안 한다 하면은 그 덩어리한테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도 움직일 수 있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괜찮아 라고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는 분노를 좋아하지 않아요. 분노 당연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분노를 되게 좋아하면서 끌어안고 있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내가 그 분노를 소중한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나의 소중한 부분인 것처럼 꼭 끌어안고 있어서 얘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분노야,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괜찮아.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 얘가 그때부터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의 체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천천히 꾸물쩍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만약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뭐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거기를 틔워주면 됩니다. 상상으로 문을 열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걔가 또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나가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을 충분히 들이셔서 20-30분 정도 타이머 딱 맞춰놓고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내가 나의 안에 분노를 없애기 위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 20분 정도는 충분히 분노 한번 느껴볼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싹 다 빠져나갈 때까지 막 안 견디셔도 돼요. 되게 진 빠지거든요. 이걸 없애려고 막 애를 쓰면 진 빠지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한 20분 정도 얘를 관찰을 하시고 그 정도 시간 다 지나고 나면 자리를 탁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 이걸 하기 전보다 엄청 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있어요.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가 남아있는 것만큼 그 무거움이 조금 남아있는 거거든. 덜 느껴준 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뭐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해주고 그때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번 더 해주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되고요. 한 방에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몇십 년치가 거기 엉겨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안의 분노와 억울함이 줄어들면은 나의 자녀,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아이도 화를 내는 게 줄어듭니다. 사실은 자녀는 내 영혼의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님한테, 사랑하는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안에 이렇게 많은 분노와 화가 있어. 이제 그거 좀 다루어 주어야 할 때가 아니야? 엄마 안에 있는 분노를 보라고 이렇게 이제 내 아이의 영혼이 나의 영혼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분노가 이제 많이 줄어들면은 걔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덜 하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이 작업이 이러한 이 패턴이 나한테 익숙해지면 이 작업이 되게 익숙해져서 이제 날마다 하게 되고 오늘도 또 무거움이 생겼네 또 느껴주고 이거가 습관처럼 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자녀도 엄마의 사랑이 되게 많이 커진 걸 느끼고 화내는 게 확 줄어들고 내가 아이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고 달라져 있어요. 네. 근데 막 이게 적응하는 중일 때는 내가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삶에서 그게 바로 막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네. 내가 이 도구를 잘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많은 변화가 막 쑥쑥 보입니다. 네. 어떻게 하지? 아이가 사춘기 시작이네 하는 저의 두려움도 있어요. 아이를 저한테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나에게 굴복시키고 싶잖아요. 넌 내 아이인데 네가 나한테 굴복해야지. 이제 반항기야? 반항하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어.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자녀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자녀에 대한 집착.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남의 집 아이라면 이 마음이 이렇게 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을 떠올려줘 이렇게 하고 가슴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세요. 내면을 바라본다. 나의 가슴 안을 바라본다. 그러면 정말 그 자녀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하는 집착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 이제 연구자의 마인드로, 연구자의 태도로
관찰을 충분히 하시고 저는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나의 이 감정 덩어리만 이렇게 짙고 무겁고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감정 에너지 덩어리는 이게 이렇게 얘가 점점 풀어지거든요. 단단한 상태에서 약간 노골노골하게 바뀌는데 이렇게 딜레이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느껴주고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실체는 이렇게 딱딱하고 사납고 막 끈적끈적한 이 아주 유독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딱 직면을 하면 엄청 충격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독한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이한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제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네, 우리가 이거 지구사랑 영상 할 때 생명과 사랑이 차오르라서 그거를 내뿜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나중에 아이를 대할 수 있어요. 그냥 그저 나는 사랑을 내뿜어 주면서 아이가 하는 바를 지켜봐주고 들어봐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 요 사춘기 시기에 자기를 다뤄보셔야 돼요. 나의 사춘기는 어땠지? 내가 반항했을 때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나는 그때 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 반항했지? 근데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되게 세게 반항을 했잖아요. 내 10대 때 막 부모님이랑 막 육탄전을 했다든지 미친 듯이 미워했다든지 눈으로 막 이렇게 미워했다든지 그러면 그 기억과 감정이 남아있으면 내 아이가 똑같이 나한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대의 나를 불러놓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이해한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다 용서한다. 그리고 아직도 화가 나 있다면 그 화를 느껴주고 요런 작업을 해주고 나면 사춘기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것도 이해가 잘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가 지금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하나는 그 분노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제 알아차렸으니까 분노와 화를 제약력 체크인 하면서 관찰해주고 느껴주라는 거. 2번째는 자녀에 대한 집착을 한번 관찰해보고 느껴보라는 거. 그 다음 3번째는 나의 사춘기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아이가 여전히 화가 나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다독여주고 그때 그 화를 느껴주라는 거.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관찰하라는 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그 에너지를 띄워놓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찐득한지 속도는 어떤지 이런 거를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해야지 현재가 편안해진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어릴 때 감정을 억누르고 욕구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어서 그런지 내면와의 연결이 쉽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 느끼기가 서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우리들 보편적으로 느끼는 첫 번째 이제 고비죠. 이게. 그러면 느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돼요. 말해도 괜찮아, 느껴도 괜찮아, 나를 믿어도 괜찮아. 요거 3개를 적어놓고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놓고 차 안이나 그 주방에 설거지 할 때 요럴 때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자꾸 허락을 해줘야 돼요. 느껴도 괜찮아. 제약력 체크인 할 때도 아무 느낌이 안 드시면 아무 욕구도 안 느껴지시면 느껴도 괜찮아. 자,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성장할 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계단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원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우리는 완전한 본성이었어요. 그냥 바다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개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개체로 태어나면 이 개체로서의 나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를 아주 자아 실현하면서 잘 컸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부모님이나 사회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 감정도 억누르고 욕구도 억누르고 나라는 사람을 완전 억눌러서 나라는 사람이 뭔지조차 잘 모르겠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먼저 통과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욕구는 이런 거야. 나의 감정은 이런 거야. 하고 이거를 이렇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주변 사람이랑 나 사이에 경계를 확실히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경계를.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할 거야. 이거를 충분히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가 딱 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렇게 멋진 내가 이제는 남들과 하나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남들과 하나 되고 싶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계를 다 허물기 시작해요. 아, 너도 나야. 우리 가족도 바로 나야. 우리 사회도 나야. 우리 나라도 나야. 지구 전체가 나야. 이렇게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런 스텝을 모르고 처음에 그냥 어떻게 바로 건너뛰어서 이 최종 상태로 가면 경계가 없어서 완전 바다 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계를 완벽하게 한번 세워봐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경계 세우기는 안 하고 바로 바다 같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계단을 뛰어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지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내가 욕구를 느끼고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해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 느끼는 게 서툴다면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환경들이 조성이 될 거예요, 아마. 너 이래도 아무 느낌 없다고? 너 이래도 아무 감정 안 들어? 이러면서 더 센 조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그래도 그나마 확연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감정을 느끼는지를 관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판을 깔아주면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제약력 체크인 하면 이제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야, 너 이제 마음껏 한번 해봐 이건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실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도구들은 그냥 어떤 방편이거든요. 방편. 뭐 제약력 체크인을 한다. 이것도 방편이고 내면 I라는 말도 방편이고 그냥 본질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눌어붙어 있는 감정의 에너지 덩어리 그거를 느껴주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감정으로 안 느껴지면 신체 감각으로 느껴보셔도 됩니다. 한번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메모를 해보세요. 느껴도 괜찮아, 말해도 괜찮아, 욕구를 해소해도 괜찮아 라고 적어놓고 자주 보고 아이 다독여주기. 그럼 두 번째는 감정으로 안 느껴진다면 감각으로 느껴보기. 어깨가 결리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 허리가 아픈 것 같아. 이런 거 다 신호거든요. 그것도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그냥
신체적인 감각부터 느끼는 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허리가 아프네? 그럼 허리를 내가 이렇게 보면은 허리가 아주 맑고 가볍겠어요? 아니면 묵직하고 이렇게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 상태를 계속 느끼면서 그 부위를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생하고 있어. 네가 이렇게 애써줘서 고마워.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면의 아이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 중에서도 현재의 내 몸이랑 연결하는 것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당연히 오래 걸리죠. 저는 한 3-4달 걸렸어요. 나의 감정이 뭔지, 내면으로 들어가는 느낌, 이런 거를 캐치하는데 3-4달이 걸렸습니다. 웃음은 금방 사라지고 분노는 오래 가는 듯 합니다. 그게 우리 뇌에서 그 분노 회로 쪽을 더 많이 사용해서 길이 있을 때 내가 익숙한 길로 계속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웃음 쪽 그 신경들이 더 익숙한 길이 되도록 매 순간 그쪽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